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오늘 21개 회원 정상급 인사들이 함께하는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을 필두로 또 어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내일 한중 정상회담까지 예정돼 있는 등 빅 이벤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자세히 짚어보고요. 오늘 내일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베이비붐의 마지막 세대인 1974년생이 은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퇴직을 마주하는 현실에서 40명의 은퇴자들을 인터뷰해 현명한 은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해 놓은 책 잠시 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네. 주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을 했고요. 또 회의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의장에 도착하는 각 국가 정상들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정상회의 주제 다양하긴 한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과 투자 증진 통합이 큰 주제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과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며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세계 무역기구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효과를 제고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각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다자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죠. 한편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네. 자,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도 경주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협력 방안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접견했고요. 또 접견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함께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최고 경영자에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 수도라는 대한민국의 목표를 소개하면서 한국을 아태 지역 AI 허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엔비디아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이에 젠슨 황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을 표했고 엔비디아와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한국 정부와 또 기업들과의 대규모 협력 방안을 담은 한국 인프라 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 26만 개를 한국에 조기 공급해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 자동차, 제조, 반도체, 통신 등 주요 산업의 AI 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먼저 정부는 최대 5만 개의 GPU를 배치해서 기업과 산업의 AI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삼성, SK, 현대차 그룹도 각각 5만 개의 GPU를 또 네이버 클라우드도 6만 개의 GPU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 GPU를 도입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지금 현재는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핵심 칩입니다. 그렇죠.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 GPU 수요가 너무 많아서 쉬운 말로 각 국가들과 기업들은 줄 서서 공급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상태이고 네. 사실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 GPU를 확보하는 데 좀 다소 늦은 편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 들어올 GPU 물량이
상당한데 최종 공급까지는 소요 시간이 꽤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력안의 핵심은 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 우선 GPU를 할당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공급되는 GPU가 블랙웰이라는 정확히 면 GB200이라는 차세대 엔비디아의 칩입니다. 네. 업계 추산으로는 이 GB200의 가격이 대략 칩당 3, 4만 달러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총 규모는 10조에서 최대 14조 원까지로 원으로. 네. 조언으로 추정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을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는 반도체라든지 뭐 제조, 통신, 게임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밸류 체인 또 AI 인프라를 실제 산업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어제 그 존슨 황 CEO와 삼성 이재용 회장 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이제 이른바 치맥 네. 회동을 하면서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들 기업들과 더욱 다방면의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깐부라는 이름이 붙은 치킨집에서 이제 세 사람이 치맥을 마시면서 우위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죠. 예상대로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칩에 대한 협력이 아니라 칩을 넘어서 플랫폼 전체로의 협력으로 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삼성은 이 엔비디아의 이 GPU를 탑재한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해서 AI 기반으로 전반적인 제조 혁신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갖추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반도체 제조 속도, 수율 같은 것들을 높이는 이런 디지털 트윈도 구축 중이고요. 또 로보틱스 플랫폼을 이용한 차세대 가정용 로봇 개발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엔비디아와 이 AI 기반 모빌리티를 구동할 블랙웰 AI 팩토리를 구축합니다. 네.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이런 모델들을 훈련하기 위한 팩토리이고요. 현대차의 전반적인 AI로의 전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 현대차는 또 정부와 국내 피지컬 AI 분야 확장을 위해서 30억 달러, 4조 3천억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SK도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AI 팩토리를 설계하는데요. 반도체 연구 생산 또 클라우드 인프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이나 AI 에이전트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고요. 이 밖에 엔비디아는 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와 양자 컴퓨팅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가 슈퍼컴퓨터 한강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연구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코스피 사상 최고 챙진 이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사상 최고치가 계속 너무나도 반복이 되니까 좀 놀랍지 않은 일이 되긴 했는데 그만큼 우리 증시가 아주 강하다는 거죠. 사실 오늘은 간밤 미장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좀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투심이 좀 초반에는 위축되면서 네. 출발은 하락세. 네. 였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 협상 타결이라든지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또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젠슨 황의 방안을 계기로 다양한 어떤 투자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장중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0.5% 상승한 4,107.50에 코스닥은 1.07% 상승하면서 코스닥 9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오늘장의 주인공은 역시 삼성전자와 현대차였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오늘 3%대 강세 나타냈고요. 네. 현대차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협력 방안 기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서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10%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지난달 산업 생산과 기업 투자 지표가 일제히 상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이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5.5, 전달보다 1%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월마다 좀 등락을 거듭하며 일정한 추세를 현재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달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효과가 좀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20% 증가하면서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 밖에 건설업 생산은 11.4% 증가했고요. 서비스업 생산 역시 1.8% 늘었는데 이 서비스업 생산 가운데 도소매업이 5.8% 증가하면서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요. 지난달에 눈에 띄었던 것은 금융과 보험업 생산입니다. 네. 2.3% 늘었는데 코스피가 4천선 돌파하면서 화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시장의 강세 효과로 보이고요. 네. 지난달엔 또 투자 지표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12.7% 증가했습니다. 여기도 반도체 효과가 역시 컸습니다. 네. 반도체 기기용 또 장비 기기에서 28%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밖에 선박이나 항공기 수입과 같은 기타 운송 장비 투자도 급증을 했습니다. 네. 건설 투자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건설 기성은 11.4% 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요. 네. 이것도 반도체 효과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화랑으로 이 반도체 관련 공사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온기가 산업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소비는 어땠습니까? 소비는 좀 감소했습니다.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가 지난달에는 전달보다 0.1%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크게 줄긴 했지만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7월에 지급되기 시작한 소비 쿠폰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 좀 단기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온전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분기 기준으로 보면 3분기 소매 판매는 1.5% 증가를 하면서 4년 만에 최대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분기별 흐름 등을 봤을 때는 전반적인 소비나 내수의 개선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또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또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상승하면서 이 경기 회복 흐름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제였죠. 그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실익에 대한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 내용 좀 살펴보고요. 또 APEC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간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이어지는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 위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APEC에는 참석 안 하고 떠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세계적인 관심도 APEC보다는 어제 있었던 그 미중 정상회담에 더 쏠린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 오늘 정상회담 진행되는데 원래 그 APEC 우리가 이제 설정한 핵심 의제는 네. 뭐 연결, 혁신, 번영 뭐 이런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뭐 공동 선언문 같은 게 이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금 뭐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자 뭐 이런 제안을 하기도 예.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조금 예.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무역을 하자. 어떻게 보면 이제 입장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 미국이 주도해서 WTO도 만들고 네. 그동안에 이제 교역 질서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다가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모양새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네. 역으로 이제 중국이 뭐 자유무역하자고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아이러니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에이펙이라는 걸 통해서 뭐 우리나라 정부는 뭐 AI 인공지능 이니시어티브 이런 거를 좀 선언에 좀 포함시킨다든가 뭔가 하여튼 의제로 만들어서 네. AI 관련된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펙 정상회담에 크게 관심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자유무역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가 별로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신경 쓰기도 싫고 그랬겠죠. 그래서 네. 자기가 이제 그 주된 관심사가 사실 네. 이제 시진핑하고 어제 회담했던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급한 불을 좀 끄고 가야 되겠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급한 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100% 관세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대응을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관세 막 서로 부과해서 뭐 150%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유예에서 11월 8일까지 밀어놨었는데 중간에 또 이제 중국 히토류 얘기 나오면서 또 뭐 입항 수수료도 뭐 똑같이 받겠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장기화되면은 양쪽 다 이제 타격이 워낙 크니까 그런 거를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하고 또 대화의 끈을 또 네. 시진핑하고 지금 취임하고 2기 취임하고는 처음 만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대화의 끈을 이어가서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을 네. 좀 풀어나가겠다. 그게 이제 제일 관심사여서 네. 사실 어제 그 이중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는 해결하고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얘기가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관세 뭐 펜타닐 이후로 해서 20% 부과하는 걸 10% 낮춰주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히토류 수출 통제 풀고 네. 또 대두 대두. 수입이 이제 현안이니까 네. 그것도 이제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등등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타협이 됐는데 네. 민감한 이슈들은 이제 안 건드리고 넘어갔죠. 뭐 네, 대만 대만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뭐 또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그 미중 합의 결과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이 완전히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술 패권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제 격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나 히토류 통제로 인한 피해를 일단은 끄고 네. 또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대두 때문에 민심이 일반 농민들 인심이 떠나는 거 이런 거는 좀 뭐하니까 그런 거를 좀 수용해달라는 걸 해서 타협을 하고 이제 갔는데 네. 뭐 내년 4월에 또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커 보입니다. 근데 네. 해결은 지금 완전히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참석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의장국으로서 이번 경주 에이펙의 의미를 좀 잘 살려봐야 될 텐데 이번 경주 에이펙이 역대 에이펙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이제 뭐 그 모르겠어요. 이제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AI라고 하는 거가 우리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의제로 설정을 했지만은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거로 떠오르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스타게이트 뭐 이런 프로젝트 5천억 불짜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중국도 사실은 AI에서 뭐 딥시크 이런 거 개발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엄청나게 지금 이 판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격변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AI 세상으로 이제 접어드는 이 초입에서 뭔가 이제 국제적인 어떤 왜냐하면 AI 관련된 게 사실 국제적으로 뭔가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에이펙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뭔가 이제 21개국 정도의 그 대표들이 와서 네. 협의를 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중요한 의제로 또 우리가 또 AI 쪽에 관심이 있고 상당히 어떤 생태계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들도 사실 AI의 중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미중 패권 분쟁이 좀 심화돼서 트럼프의 어떤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본 국가들이 많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해결책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하는 뭐 네. 이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하고는 좀 달리 뭐 다른 때도 물론 이제 에이펙이라고 하는 거의 성격이 그렇게 구성력이 뭐 되게 센 뭐 이런
룰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정상들 간에 만나가지고서는 교류를 하면서 네. 뭔가 이제 작지만은 중요한 뭐 이런 공통점, 공통분모를 통해서 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들을 좀 도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이슈에 관해서는 에이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지금. 근데 역대 에이펙 선언 같으면 항상 이제 WTO가 그 중심에 있었고 자유무역이라든가 그런 다자주의를 강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좀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죠. 과연 경주 선언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담길지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사예요. 예, 사실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펙이 원래는 이제 다른 지역 무역 협정하고 달리 특성이 그 개방주의예요, 개방주의.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룰로 엄격하게 해서 뭘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서로 이제 신사적으로 개방을 해서 뭐 쌍방간에 요구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인 어떤 의지의 기초에서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이펙이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에이펙의 원래 취지도 좋지만은 이 모멘텀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네. 시기적으로 지금 미중 패권이 이렇게 되고 있는 와중에 미중 정상이 사실상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2기 취임에 처음으로 만난 처음이니까요. 장소가 네. 우리나라 경주가 되고 네. 그리고도 이제 이 AI에 관련된 여러 글로벌 핵심 리더들 네. 예를 들면 젠슨 환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이지만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서는 그거에 관한 어떤 생태계 구축 우리하고는 상당히 이번에 그 면에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렇습니까? 네.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에이펙을 잘 활용을 해야죠. 아직 예. 안 끝났지만. 그 엊그제 열렸던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 한미 관세 협상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협상 과정에서 사실 당일날도 7시쯤에 저녁에 7시쯤에 타결됐다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 그 직전까지도 사실 뭐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논의 과정에서 서로 아니라고 내놨던 것들을 보면은 네. 우리한테 상당히 이제 피해가 큰 예를 들면 3,500불 현찰을 뭐 단기간에 다 내라 투자를 해라 이런 네. 거는 이제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투자를 금액도 사실은 줄이고 네. 그때도 이제 분할 납부 비슷하게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선까지가 이제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액수인가 이런 거에 관한 그 논의 그리고 그때 뭐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합의가 돼서 우리는 발표를 했지만은 상업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거에 관한 뭐 안전장치 그러니까 뭐 되도 않는 사업에다가 돈 갖다가 막 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제 의견 개진을 못 하고 네.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라면은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황당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뭔가 안전망을 요구를 해서 네. 일부 이제 반영은 됐는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논의됐던 거 중에 이제 우리 안이 100% 받아들여진 건 아니죠, 물론 당연히.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이제 3,500억 불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액수도 너무 많고, 근데 액수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7월 말에 정상끼리 이미 합의한 금액이기 예, 때문에 예.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 거냐. 뭐 이런 이슈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충격이 좀 가해지지 않고 우리도 실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2천억 달러를 2천억 달러를 이제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했는데 지금 뭐 나름대로 평가를 그래도 좀 받고 있는 괜찮게 받고 있는 부분이 이 200억 불이 이제 상한선이고 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사정 여하에 따라서는 네. 이거를 좀 금액이나 기간을 좀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안전 장치를 좀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이제 없던 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 괜찮은 측면이라고 평가가 되고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외환 시장이 정말 우리가 200억 불을 1년에 내는 게 문제가 없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정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네. 뭐 한국투자공사 같은 데서 운영하는 해외 달러 표시 자산이 한 2,200억 불 남짓한데 네, 그거의 그걸로? 운용 수익이 네. 뭐 한 5% 6% 그 정도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보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네. 우리가 쓸 수 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원래 그렇게 해서 운용 수익이 나면 그것도 우리 외환보유고로 편입이 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상.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네. 원금을 까먹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자 있던 외환보유고를 수입을 갖다 쓰는 건 아니니까. 이자 네.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그 200억 불 하는 거에 상당 부분을 충당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충격이 크진 않다라고 얘기는 해요. 네.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외평채 발행해서 일정 부분 조달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뭐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데서 또 채권 발행해가지고선 일부 충당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외환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여튼 안전장치는 마련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요. 그래서 네. 그 일정 부분 사실이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트라우마 비슷하게 그 외환 위기도 겪었고 뭐 글로벌 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그 외환 시장에서 어떤 교란 요인이 생겼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네. 안전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게 통화 수합.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거를 네. 무제한으로 해달라. 물론 뭐 될 걸로 기대하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무제한 통화 수합은 기축통화국한테만 연준해서 그것도 결정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무역 관련 협상에서 굳이 우리나라한테 연준이 그 부담을 떠안으면서 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미국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그 ESF라고 해서 통화 안정기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한테 통화 수합을 해준 네. 금액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교수님.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도 좀 해주면은 좋겠다. 네. 뭐 이런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합의문에 담기거나 그런 건 안 아니죠.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좀 아쉽죠.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화 수합을 2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우연히. 미국하고 네. 미국하고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코로나 기간에 이제 네.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통화 수합 한도를 뭐 네. 600억 불 남짓하게 300억 불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해서 그걸 다 빌려 쓴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했다가 갚고 이런 식으로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그걸 실제로 다 쓰겠다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선도를 설정해 놓고 이런 게 있다라는 네. 거가 시그널이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이제 외환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금이라도 미국이 네. 당장에 당장에 뭐 그 파트는 이제 재무부에서 결정하면은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남은 기간 동안에 예.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은 반영을 했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기가 며칠 후에 이제 이게 합의 내용이 담은 뭐 팩트 시트가 나올 네, 거라고 네.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물밑 작업이 계속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좀 당길 수 있다라면 정말 좋겠고, 근데 이제 그 관세 협상 세비 작업인 그 사항에 있어서 약간 좀 양측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도 있고 해서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뭐 네. 반도체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대만한테 불리하지 않은 최애국 대우를 네. 받기로 했다. 이 네. 정도까지 이제 발표가 된 거고. 그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사람은 우리가 반도체 관세는 얘기한 적이 없다. 뭐 요런 거죠. 그리고 네. 농산물 시장도 우리는 이제 뭐 더 양보한 게 없는데 네, 네. 100% 개방했다. 100%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한 예. 거가 이제 차이점으로 부각은 되는데 네.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이제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 농산물 시장 100% 개방했다라고 하는 이슈는 우리가 개방이라고 하는 게 수입 자유화하면은 개방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관세가 100%래도 네. 그거는 개방된 품목입니다. 관세율이 높다고 해서 미개방 품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뉘앙스를 좀 정확하게 양쪽에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일본식으로 예를 들면은 미국이 일본에다가 쌀을 일정 부분 팔던 네. 그 쿼터 제로에서 의무적으로 사주던 거 중에서 예. 그 중에서 그 미국의 비중을 늘려주는 걸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쌀 수입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 내부에서 이제 태국에서 사던 거를 미국 쪽으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네. 해서 늘려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반도체 관련된 것도 사실은 뭐 관세 얘기는 아직 안 한 거는 안 했을 수 있죠. 최고국대하고 관세하고 뭐 사실 좀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쟤네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관세율 자체는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는 조정한 거잖아요. 자동차 관세는 15%로 철강은 그대로인 낮춰졌는데 거죠. 철강 50%로 했는데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FTA를 체결했었기 때문에 네. 0%였는데 관세가 없었는데. 그게 15%로 된 거고 일본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2.5% 내던 거가 15%된 거니까 네. 자동차 관세가 올라간 거는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간 거죠. 나중에 15%로 똑같이 받긴 하지만 그래서 기존에 누리던 어떤 상대적인 우위, 혜택 이런 거가 이제 없어진 부분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요. 어제 그 이제 미중 정상회담 네.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교수님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급한 불 끄는 거 정도로 마무리를 한 거고 네, 사실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얘기가 안 됐지만은 우리가 큰 성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핵 추진 잠수함을 네. 트럼프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건조하도록. 거를 승인해 준 거가 네. 이제 큰 성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중국의 심기를 거슬리어서 내일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잘 넘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슈는 좀 뭐 하여튼 민감한 이슈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분야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행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 그 실제로 하는데 한 10년 걸린다고 그러고 네. 우리는 핵 연료를 요구했는데 와서 건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네. 또 좀 사실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직접적인 컨트롤을 받으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걸 얻어낸 건 맞는데 네.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중국 문제가 항상 있는 거고 그거는 네. 또.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세 협상 타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우방이다, 동맹국이다 이런 나라들한테는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오히려 중국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 아니냐. 근데 뭐 아무리 비판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힘에 기반한 뭐 협상이죠. 예. 그러니까는 뭐 중국이 휘토리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그 초크 포인트가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별 대안이 없으니 네. 뭐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타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뭐 자기 협상 여기고 협상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네, 정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게 이 경제적 자국의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그 말이 확 와닿는 그런 그렇죠.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가 에이펙 개최국으로서 지금 많은 그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 이제 타결한 현 시점에서 또 오늘 내일 경주에서 치러질 그 에이펙 행사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끝으로 좀 말씀. 저 이제 부탁드릴게요. 기업인들이 물론 정상들이 온 것도 이제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인들이 이제 와서 여러 네. 가지 CEO 기업인들 서밋도 CEO 서밋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서 나온 어떤 결과들을 네. 잘 좀 예를 들면 젠슨 황도 그렇지만은 뭐 아마존도 네. 웹 그 서비스하는 AWS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이제 네, SK하고 네. 해서 경기 지역에 뭐 70억 불인가 뭐 아. 상당한 규모로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네.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향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뭐 AI 뭐 고속도로를 깔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슬로건처럼 내세웠는데 그게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설립이 되면은 네. 뭐 서버린 AI라고 그러죠. AI 주권 이런 것들도 좀 확립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생태계가 다른 나라가 못 가지는 네. 뭐 이런 부분이 제조나 이런 부분에서 있거든요. 분명히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 이제 HBM 만들어서 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젠슨왕도 뭐 괜히 왔겠어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온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뭔가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이제 태평양 전 지역이니까 상당히 네. 22개국이 이게 되게 넓거든요. 퍼져 있는 네, 지리적으로. 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모임 갖기도 이제 뭐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차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을 잘 네. 도출해서 좋은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선언문이 나오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방향성을 보는 예, 거니까요. 방향성을 보는 그런데 거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를 창출해내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어떤 네, 건지 네. 주목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 얘기를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퇴직 이후 삶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은 책이라고 하네요. 현명한 은퇴자들 오늘 소개해드리죠.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현명한 은퇴자들 오늘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예. 현명하게 은퇴하신 분들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을 인터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두 분이 쓴 책이에요. 한 분은 이제 네. 그 저자 소개에 의하면 50대 직장인이고 한 분은 이제 조직개발 컨설팅을 하고 계신 분인데 네. 두 분이 이제 그 은퇴자들을 만나서 또 잘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을 만나서 얻은 교훈들을 정리하고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주로 어떤 얘기를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 앞부분에 딱 저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얻었던 그 가장 중요한 교훈 6가지를 앞에 딱 앞부분에 정리를 해요. 네. 첫 번째,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뭐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부업을 준비하거나 아니 인맥도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저도 좀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인맥을 최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리하라고요? 그렇죠. 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정리가 되죠. 아. 그다음에 내가 이제 남은 생애 동에 어떻게 뭐 배움을 얻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찍 시작할수록 확률이 굉장히 달라진다. 그렇겠죠.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재취업에 모든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유지하기도 어렵다. 네. 그러니까 설사 재취업을 하시더라도 1년도 못 돼서 그만두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다른 수입원을 미리 확보해서 만들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셋째, 작은 수익도 절대 무시하지 말자. 그러니까 수익의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점차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나 2배 먹었어, 3배 벌었어. 이거 하지만 내가 현재보다 조금씩 소액이라도 늘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방향이 중요하고 적게 벌더라도 모아두고 투자하면은 언젠가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 그다음에 일의 중요성. 예. 그러니까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인간관계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사실은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3가지 포인트예요. 네. 근데 일은 이 노후의 3대 불안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존중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면 돈도 벌고 건강해지고 사람들도 만날 수 그쵸. 있으니까. 이게 예. 다 해결이 되는 거죠. 5번째, 예. 습관의 힘을 믿어라. 이 책에는 뭐 책을 쓰신 분도 나오고 건강관리 하신 분들 얘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책 2페이지 읽기, 글 2줄 쓰기, 팔굽혀펴기 5번 하기 이런 식으로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이어지면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2페이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루 2페이지. 좀 더 읽으시면 좋죠. 그다음에 6번째, 이것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미리 결정해 둬야 된다. 결정하지 않은 사람과 퇴직 이후에 결정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리 결정해둬라. 그러니까 퇴직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네. 은퇴 준비의 절반은 해당되는 것 같더라. 네. 그래서 이제 방향이 잡히면 불안감도 상당히 줄어든다. 이 6가지를 이제 앞부분에서 딱 정리를 하고 이 책을 시작을 네. 하죠. 이 일은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인간관계를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돈하고 건강 얘기는 하거든요. 많이 근데 하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은퇴 이후 삶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놓은 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국내 번역서는 몇 권 있어요. 뭐 부부관계에 관한 은퇴 어떻게 할지 준비해야 되는 책들도 있고 그러는데 네. 인간관계만을 다룬 책은 없고 뭐 그 퇴직 후의 심리를 다룬 책들도 꽤 있죠 국내에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 퇴직 후에 스트레스 은근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조사비예요. 아, 내가 월급이 계속 들어올 때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렇죠. 늘 또 보니까. 네, 근데 네. 이제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자녀 결혼식 안내장 같은 거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이거는 네. 50이 넘으신 분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이 책에서 인터뷰한 그 대상 중 한 명이
그 한 분의 그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분이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원칙을 정립했어요. 네. 근데 이것이 모든 분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의 경험이니까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해야 할 관계. 네. 첫째, 3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 3년 안에 한 네. 번이라도 만난 사람. 한 번도 안 만났으면 굳이 그거는 유지할 필요가 굳이 없다? 없다. 그리고요. 1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개인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 셋째, 단순한 단체 채팅방이 좀 있잖아요. 저도 네네. 여러 개가 있는데 채팅방에서 커뮤니케이션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안부를 묻는 관계이냐. 네. 그러면 정리할 관계는 무엇이냐? 이게 반대가 되겠죠. 3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만나지 않은 사람. 네, 그렇죠. 단체 채팅방에만 같이 있고 개별적 만남이 전혀 없는 피상적인 관계 필요 없다. 그다음에 1년 이내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굳이 유지할 필요 없다. 근데 사실 이건 참고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가. 네.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재미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조심해야 할 사람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느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사람들. 네. 특히 뭐 정치적 문제 같은 거 가지고요. 그다음에 외부와 단절시키고 오직 자신만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상대방의 삶을 정신적으로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대표적으로? 글쎄요. 네,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사이비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그쵸. 친절하고 예. 잘해주다가 보이지 않게 스며들듯이 하는 거겠죠. 맞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뭐냐면 이 사이비 종교나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그 뭐 다단계 사기 회사 같은 이들을 보게 되면 항상 외부와 고립시킨 상태에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전파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하면서 특히 돈 문제에 관련돼서 고립된 공간에서 나와 다루는 경우는 대다수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고령화 경험이 한 20년 앞섰는데 일본에서도 한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던 게 노인 사기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치매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네. 이분들의 돈을 본인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이 책에서는 뭐 금융사기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 노년에 당하는 금융사기는 그 자기 삶의 정체성까지 부정하는 엄청난 인생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사람들 어떤 그 한정된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를 하거나 네. 아니면 만나더라도 자기 주장만 반복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저도 지금 많이 안 만나거든요. 만나기 싫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또 사람이라는 게 마음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이게 뭐 네. 다 저희 같진 않아요. 예. 자, 그 50대 이후에 버려야 할 습관 3가지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어떤 습관인 거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네. 늦었다는 후회와 체념하는 습관은 절대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미국의 그 유명한 화가 사례가 나옵니다. 네. 76세의 그림을 처음으로 그리기 시작한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해리 리번맨이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네. 이분이 76세 그림을 처음 그려본 거예요. 이분은 원래 이제 아내와 제과 사업을 하다가 이 회사를 매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분이고 유대인인데 그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노인센터를 다녔는데 네. 체스를 두고 있었는데 체스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그 센터에 있는 직원 하나가 와가지고 저 그림실에 가서 미술실에 가서 그림 같은 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손사래를 쳤는데 그래도 한번 자꾸 권하니까 가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네. 재밌었던 거예요. 네. 이분이 80세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공부를 해요. 해리 리버맨이란 분이. 네. 네. 그리고 22번째 개인전을 열었을 때 나이가 101살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 사례인데 저도 이제 이 책에서 이분 원래 유명하신 분이라 저도 읽고서 다시 한번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쫙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었어요. 저도 그렇군요. 정말 우리가 늦었다는 생각을 좀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명함과 과거 지위에 의존하는 습관. 도대체 명함이란 게 뭐냐? 지금 이제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명함이란 회사 내의 지위를 잠시 빌려다가 사용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내 회사 다니는 동안 회사의 지위를 명함이라는 형태로 잠시 빌려다가 쓰고 원래 반납해야 되는 건데 반납이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마음에 안 드는 네. 거죠. 그러신 분들 많아요. 네. 제 주변에도 있고. 그러니까 저자들은 이제 차가운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세 번째로는 생활 방식을 바꾸려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습관, 뭐 건강이라든가 소비, 인간관계 이런 데서 사실은 은퇴라는 것은 네. 이런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것에 관해서 저도 이제 퇴직을 하게 되겠지만 어떤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변화라는 거는 뭐냐면 연속적인 변화가 있고 다른 변화는 단절적인 변화가 있어요. 급격하게 단절이 된 다음에 새 출발은 아니지만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을 단절적 변화라고 그러는데 그 퇴직이나 은퇴는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내 삶의 연속적인 변화가 아니라 네, 단절적 변화로 변화다.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 네. 이 책의 저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있죠. 조금 전에 뭐 고집스러운 습관이라든가 건강 소비 뭐 이런 거에 좀 그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 소비가 참 문제예요. 이게 퇴직을 하게 되면 일단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예. 하는데 막상 쉽지가 않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은 이제 뭐 이쪽에 자산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준비 안 해갖고 왔어요. 그건 네. 뭐 은퇴해서 많이 다루시니까 이쪽에서는 자산 관리 외의 부분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준비해갖고 왔는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75세 전까지는 의외로 잘 안 줄어요. 근데 75세 되면 줄어요. 후기 고령기로 가면. 네. 근데 그 전에 잘 줄지 않아요. 제 아시는 선배님들도 저한테 그래요. 상관아 너도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뭐 합리적으로 쓰면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보여주기식 소비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체면 같은 거. 남이 나를 보는 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나보다 타인이 나를 보는 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타인의 시선은 감옥이다. 예? 그 사라트라는 철학자가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특히 뭐 이런 거죠. 뭐 골프 칠 때 뭐 누군 나가는데 안 나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혹시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할까? 내가 이제 퇴직했다고 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 내가 이제 강제 소비를 하는 거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지위 상실의 트라우마 혹은 사회적 지위의 역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많아요. 뭐, 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한국도 그렇고 네. 임원분들이 노후에 적응하는 게 더 약해요. 아무래도 그럴 똑같아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 미국, 일본, 한국 자체에서 뭐냐면은 그 과거에 중요하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일수록 네. 그 역할이 상실됐을 때 오는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소비 습관을 재조정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잖아요. 개인들도 자산검진표와 현금 수집표를 만들어서 네. 하고 지출 조정을 위해서는 항상 적는 습관을 가지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예, 많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 책의 메시지를 읽어드리면 네. 첫째 부모의 경제적 안정은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다. 네. 두 번째 부모의 삶의 질은 자녀에게 진정한 독립이 본보기이다. 그래서 역으로 부모가 자녀한테 너무 헌신하면 그 왜곡되게 자녀가 죄책감이나 너무 의존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드린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물질적인 자녀 지원을 줄이려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네. 이 책에서 꼭 이걸 용기라고 표현해요. 용기를 지원을 줄이는 거. 그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려는 용기.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에게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용기. 네. 그러니까 이런 용기를 가져야만 자녀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의 노후를 포기하고 자녀 지원하는데 너무 희생을 하는 거는 아니다. 예, 이런 이제는 메시지가 아니죠. 예, 있는 것 정말 같아요. 이제는 아니죠. 네, 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현명한 은퇴자들 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어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